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자서명과 PKI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비밀리에 만나서 암호 통신에 필요한 키를 서로 나눠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비밀 통신을 하는데 편리성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비밀 통신에서의 편리성 외에도 공개키 암호 방식은 대칭키 암호 방식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갖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자서명입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에서 각 사용자는 두 개의 키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이 비밀리에 갖는 개인 키고요. 또 하나는 암호 통신에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공개키,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키를 갖게 됩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을 전자서명에 활용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개인 키를 사용해서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개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검증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공개키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주는 전자적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때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폐지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인프라를 공개키 기반구조 PKI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보안 기술 중에 하나인 사용자 인증과 개인 식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증 또는 개인 식별이라는 것은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내가 어떠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통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내가 통신하고 있는 상대편이 내가 원하는 상대방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사용자 인증 기술 또는 개인 식별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증 기술은 유저 어센티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술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나는 A가 맞소. 정말로 지금 당신은 A라는 사람하고 통신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증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A가 아닌 C라는 사람은 거짓으로 A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용자 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식별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우리가 개인 식별은 영어로 iden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식별에서는 아까 사용자 인증 부분에서는 요 D라고 한 부분이 없었죠. 개인 식별에서는 A는 B에게 자신이 A임을 증명할 수 있고 A가 아닌 C는 B에게 자기 자신이 A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용자 인증, 유저 어센티케이션과 동일하고요. 여기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B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A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가 하는 데서 보안 사고가 터질 때 내부 직원이 외부에 있는 사람과 공모를 해서 서로 짜고 어떤 고객에 돈을 인출한다든가 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고객 A가 알고 있는 패스워드를 은행에 있는 내부 직원 B도 역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에 있는 내부 직원 B가 고객 A인 척해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사용자 인증이고요. 내부 직원이 고객 A인 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 식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용자 인증 또는 개인 식별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신체적인 특징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슨 지문인식, 손금인식, 홍채인식 같은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에 기반한 인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안 카드나 열쇠 같은 것입니다. 보안 카드는 우리가 은행에서 폰뱅킹을 한다고 가입 신청을 내면 숫자, 비밀번호 35개 정도가 적혀있는 보안 카드라는 걸 주지요. 그래서 전화로 폰뱅킹을 하다 보면 몇 번의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입력하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경우에는 보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내가 정말로 정당한 고객이 맞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보안 카드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반한 인증 방식의 대표적인 꼴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한 인증 방식입니다. 비밀번호, 패스워드에 기반한 인증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체 인식 정보,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에 기반한 인식 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고유한 신체 생리학적이고 행위학적인 특성을 이용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장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손바닥의 모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눈에 있는 홍채를 이용해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얼굴의 특징을 이용해서 인식하는 얼굴 인식도 있고요. 아니면 음성, 신호를 통해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사람이 걷는 형태, 어떤 보행 패턴을 인식하는 생체 인식 기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신체적 특징들이 생체 인식 기술로 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일단은 어떠한 생체 특징이, 어떠한 신체적인 특징이 생체 인식 기술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체적인 특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한테, 아니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시민들한테 적용해서 그 사람들의 신원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구별성입니다.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지, 만약에 그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몇 명이 같이 갖고 있다라면 그 어떤 사람의 신원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영구성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생체 특성이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개인의 키를 어떤 생체 인식 어떤 특징으로 활용을 한다라면 키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하죠.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자라지는 않습니다만 키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계속 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는 생체 특성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영구성을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생체 인식 기술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획득성입니다. 이것은 그 생체적인 특징을 쉽게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생체 인식 기술 중에 지문 인식과 DNA 인식이 있습니다. DNA 분석은 지문 인식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지요. 하지만 그 DNA 검사의 단점은 지문 인식에 비해서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생체 인식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인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인식은 얼굴의 특징점, 예를 들어 눈, 코, 입, 턱 등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인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 옆에 나온 그림과 같이 눈과 눈 사이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이마부터 눈까지의 거리, 코에서 입술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사용자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얼굴 인식은 얼굴이 점점 늙어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안경 또는 가발을 쓰게 되겠다든가 아니면 조명이나 배경 등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인식 카메라에 실제 사람이 아닌 어떤 사진을 갖다 댔을 때 그 카메라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이게 2차원 영상인지 3차원 영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죠.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얼굴 인식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9.11 테러와 관련된 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굴 인식을 통해서 미국 정부나 어떤 국가공관기관이 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도시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범인이나 테러범자들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을 범인으로 인식해서 입국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범인을 잡기 위한, 수색하기 위한 용도로 얼굴 인식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사용되는 생체 인식 기술로 홍채 인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홍채는 인간의 홍채에 형성되는 무늬는 생후 1, 2년 내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채는 우리 눈이 이렇게 있으면 요 테두리에 있는 무늬 패턴을 홍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홍채에 형성되는 무늬는 생후 1, 2년 내에 대부분 형성이 되고 그 이후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홍채 인식은 다른 기술에 비해서 매우 정확하고 또 인식하는데 매우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채 인식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외국의 이리디언이라는 회사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천 기술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걸려 있냐면 이리디언이라는 회사는 사람을 홍채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특허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채를 통해서 사람을 인식하려면 이 이리디언사의 그 특허, 원천 특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채 인식은 로열티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듯이 사람의 목소리의 높낮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량이라든가 음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음성인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호의 품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성인식은 특히 주의 잡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건강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음성을 미리 녹음해놨다가 반복해서 플레이하는 경우에 어떤 취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음성인식 기술은 사용자 인증보다는 어떤 컨텐츠 내용을 인식하는 것. 예전에 광고 중에 우리 집 그러면 집에 전화가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컨텐츠 내용 인식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홍채 인식,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외에도 장문 인식이나 서명 인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명 인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서명상의 어떤 형체적인 특징 또는 동작 사이의 시간 간격, 펜의 압력 등을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노트패드가 있으면 거기에 전자펜으로 서명을 하면 그 서명의 압력 등을 분석해서 사용자 인식을 합니다. 장문 인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떠한 손의 길이나 두께, 기하학적인 특성을 측정해서 사용자를 인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체 인식은 지문 인식입니다. 지문 인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문 인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문 인식은 생체 인식 기술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기술입니다. 주로 어떤 경찰 쪽에서 어떤 수사를 위해 많이 사용됐지요. 지문 인식은 어떤 지문에 있는 융선, 골, 땀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용자를 인식합니다. 융선이라는 것은 지문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골은 지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땀샘은 어떤 그 융선이나 골 사이에 이런 미세한 땀 구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문 인식도 역시 단점이 있어서 전 인구의 약 2%는 지문을 얻기 힘들고 그리고 손을 많이 쓰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지문이 많이 훼손돼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문인식 시스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지문의 융선이나 골, 또 땀샘 등을 정확하게 읽어드리느냐, 스캔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판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는 지문을 입력하는 센서의 정확도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는데요. 이러한 지문 입력 센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광학식부터 다음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지문 입력 센서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그 지문 입력 센서에서 사람의 손가락에 빛을 쬐입니다. 빛을 쬐이면 이런 식으로 융선이 있는 부분과 골에 공기가 찬 부분에 서로 굴절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융선이 있는 부분에서는 굴절이 안 되게 되고 공기층이 차 있는 골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굴절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굴절율의 차이를 가지고 지문을 인식하게 됩니다. 반도체 방식에서는 역시 똑같이 센서에 닿아 있는 부분과 공기가 닿아 있는 부분의 전하량의 차이를 가지고 지문의 형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초음파 방식에서는 초음파를 쏴서 어떤 그 지문 입력 센서로부터 멀고 가까움을 측정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열 감시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센서에 손가락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스치면 그 어떤 손에서 전달되는 열을 가지고 지문의 형태를 인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열 감지 방식의 장점은 입력 센서가 작기 때문에 핸드폰 등의 휴대폰 등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러한 지문 인식 시스템의 취약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지문인식 시스템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기 같은 데는 이미 다 보급이 됐고요. 은행에서 주는 대여금 거래든가 이런 데도 지문인식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 도어락, 그러니까 아파트에 달리는 어떤 출입문 개폐기에도 지문인식이 많이 달려 있어서 좀 편리하게 사용자가 출입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등장을 했지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지문인식 시스템, 생체인식 시스템의 취약성,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 어디가 취약한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단위로서 FAR과 FR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AR은 False Acceptance Rate이라고 해서 부정한 사용자, 정당한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인식 시스템이 이 사람을 정당한 사람으로 오인할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FRR, False Rejection Rate은 이 사람이 정당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오인할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 인식 시스템을 굉장히 정교한 걸 설치하고 엄격하게 출입 통제를 하도록 세팅을 해놓는다라면 제가 예를 들어 지문 인식기를 우리 집에 달아놨는데 제가 회사에 출근했다가 어떤 사물을 보다가 손에 칼로 상처를 입었다고 하자고요. 칼로 상처를 입었으면 나갈 때는 손 지문에 상처가 없었는데 들어올 때는 지문에 상처가 생기니까 엄격한 지문 인식 장치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다, 정당한 사용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릴 경우가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정당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지문인식 시스템은 FAR과 FRR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를 굉장히 높이는 반면에 사용자한테 약간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조금 편리해지는 대신에 범죄자들도 쉽게 출입할 수 있게 되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문인식 시스템을 예제를 들어서 이 지문인식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지문인식 지문을 위조할 수 있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젤라틴이나 실리콘을 이용해서 인공지문을 제작한 다음에 이러한 인공지문 등을 통해서 어떤 지문인식 시스템을 속이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실제로 많이 보시지요. 젤라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슈퍼나 이런 데서 못 봤지만 일본 같은 데 가면 슈퍼에서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젤리를 만드는 어떤 원료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젤라틴을 이용한 인공지문 제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먼저 지문에 대해서 석고나 고무차력을 이용해서 틀을 제작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고무차력 같은 걸 이용한 거고요. 고무차력을 이런 식으로 놓고 그 위에다 지문을 찍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틀이 만들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틀이 만들어지면 아까 처음 보셨던 젤라틴을 물과 혼합해서 중탕으로 끓입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그런 얇은 종이 같은 젤라틴이 이런 식으로 묽게 변합니다. 이 묽게 변한 젤라틴을 앞서 본을 떴던 고무차력이나 석고 등으로 본을 떴던 틀에 젤라틴을 붓습니다. 이렇게 부어서 말리면 다음과 같은 인공지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맨 좌측에 있는 게 실제 우리의 지문이고요. 그 다음 게 실리콘을 이용해서 만든 지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젤라틴을 이용해서 만든 지문입니다. 실리콘을 이용해서 만든 지문과 젤라틴을 이용해서 만든 지문 모두 다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실제 지문과 거의
다른 점이 없습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실리콘 지문과 젤라틴 지문의 차이점은 실리콘 지문은 평상 온도에서도 보관할 수 있지만 젤라틴 지문은 차갑게 보관해야 된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물을 실제 지문 입력 센서에 갖다 대면 쉽게 어떤 해당 사용자 인척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지문 인식 시스템 못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지문 인식 시스템에는 라이브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니스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입력 센서에 갖다 단 지문이 살아있는 지문인지 죽어있는 지문인지를 측정해내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내 어떤 살아있는 몸에 붙어있는 지문은 지문에서 열이 발생하고 또 사람 몸에는 전류가 미약하게 흐르니까 전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문에는 땀샘이 있으니까 땀이 또 흐르겠죠. 또 땀구멍이 숨을 쉬니까 어떤 그런 숨쉬는 작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문 입력 센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전류가 흐르느냐, 온도가 감지되느냐, 아니면 땀구멍이 숨을 쉬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지문인지 인공 지문인지를 구별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지문 입력 센서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지문 입력 센서가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요. 정교한 센서를 쓰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문 인식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한 1, 2년 전에 국내 아니면 또 외국에서 파는 제품들을 수거하다가 쭉 한번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제품은 이러한 라이브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젤라틴이나 실리콘을 이용한 인공물로 쉽게 지문인식 시스템을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많이 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인공물을 이용한 지문인식 시스템에 대한 해킹은 굉장히 어떤 간편하면서도 쉽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문 입력 센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들께 생체 인식 정보를 이용한 인증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에 기반한 인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 스마트 카드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카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버스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에는 이런 식으로 카드 내부에 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칩이 버스에 있는 단말기와 통신을 해서 이게 정당한 카드다. 이게 정당하게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단말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때 버스 카드는 이러한 카드, 교통카드라든가 스마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버스를 탈 수 있게끔 해주지요. 그래서 이런 교통카드는 대표적인 소유하고 있는 것에 기반한 사용자 인식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USB 토큰 이런 식으로 USB 드라이브에다가 어떤 정보를 기록을 해놓고 이러한 기록된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를 인식하는 것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일회용 패스워드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서 내가 폰뱅킹에 가입하겠다 그러면 보안 카드라는 것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안 카드에는 35개 정도의 비밀번호가 있어서 은행에서 지금은 몇 번 번호를 입력해라 또 지금은 몇 번 번호를 입력해라 하면서 매번 어떤 은행 거래를 할 때마다 패스워드를 변경하게 되지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어떤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된 일회용 패스워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요.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건 다음처럼 삐삐처럼 생긴 일회용 패스워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합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아이디가 누구고 지금 은행 거래를 하려고 한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은행은 사용자가 갖고 있는 이런 삐삐 같은 것에 비밀번호를 날려보냅니다. 여기서는 61431이라는 비밀번호를 날려보내죠.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사용자가 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은행에서 이 삐삐로 비밀번호를 날려보낼 때는 암호화시켜서 날려보냅니다. 이러한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기반한 이
인증 방식 말고도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 왔던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사용자가 알고 있는 것, 사용자의 지식에 기반한 인증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패스워드나 핀 번호를 통한 인증 방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스워드나 핀 번호를 이용한 인증 방식은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별도로 내가 뭘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방식의 단점은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예를 들어 천사 아니면 자기 생년월일 이런 식으로 취약한 패스워드를 고를 경우에는 굉장히 시스템의 보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패스워드의 취약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1024비트 공개키 암호를 쓰거나 56비트의 대칭키 암호를 쓸 때 이러한 암호 시스템에서 키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은 복잡도는 1024비트 공개키를 쓸 때는 2의 86승 정도의 복잡도를 필요로 합니다. 2의 86승 횟수 정도 트라이얼 앤 에러를 시도해야 계속 시도를 해봐야 비밀키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칭키에서는 2의 54승 정도 스텝을 반복해야지만 키를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글자의 유닉스 패스워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2의 23승 정도의 횟수만 반복을 하면 실제로 패스워드를 추측해서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공개키나 대칭키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도가 떨어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4자리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2의 13승 정도의 어떤 트라이얼 에러 시도만 하면 쉽게 비밀번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사용자 인증 기술들을 일반적으로 하나씩 사용할 수도 있고 2개, 3개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2개가 결합해서 쓰이면 우리가 Two-Factor Authentication, 3개를 결합해서 쓰이면 Three-Factor Authent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자 인증 및 개인식별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인증과 개인 식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용자 인증은 정당한 사용자 A만이 B에게 자기가 A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개인 식별의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보다 보안성이 강화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중앙 인터넷 쇼핑몰이나 은행의 내부 직원도 사용자 인척, 다른 사람에게 사용자 인척 가장해서 그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사용자 인증 및 개인 식별 기술로 생체 인식을 들 수 있는데요. 생체 인식은 개개인의 고유한 신체의 생리학적이고 행위학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장문 인식,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얼굴 인식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지문 인식 시스템이지만 이 지문 인식 시스템은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에 기반하는 것은 스마트 카드에 기반하는 것, 일회용 패스워드에 기반한 것, USB 토큰에 기반한 방식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은 사용자의 지식에 기반한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 방식입니다. 이러한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 방식은 다른 것에 비해서 매우 편하지만 패스워드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안전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자 인증과 개인 식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기술보다 좀 더 안전성이 강화된 암호 기술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 및 개인 식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